미국 군사 분석계의 거물이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해온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수석 분석가가 자신의 보고서를 스스로 뒤집어 엎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30초간 침묵하더니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을 5위에서 4위로 올리겠다니, 인도를 추월시키겠다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찍힌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은 5위가 맞다고? 하지만 숫자 너머를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보인다고 말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20년간 오직 데이터만 신봉하던 사람이 갑자기 숫자 너머를 운운하다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전투기도 군함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 한국의 비밀연구소에서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예산도 기술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숫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군사력 분석 일을 하고 있는 제임스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8이 됐고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기관에서 수석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순위로 매기는 일을 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 저희 보고서 하나에 각국 국방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죠. 2025년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5위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이 한국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은 제게 그저 숫자로만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인구 5천만, 국내 총생산 몇 조 달러, 전투기 몇 대, 군함 몇 척 이런 식으로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철칙으로 삼은 게 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년 전 이라크전 당시 저는 국방부 전력평가관으로 일했는데 그때 한번 크게 되었습니다.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적군 전력을 과대평가했다가 작전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맹세했습니다. 절대 분위기나 인상에 휘둘리지 말자고요. 오직 검증된 데이터만 믿자고 다짐했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한류가 어쩌고 반도체가 어쩌고 해도 제가 보는 건 군사력 숫자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91살이신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지는 자꾸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병장이라는 한국군 전후 이야기를요.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한국은 숫자로 보면 안 된다고, 그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요. 저는 그냥 치매 증상이려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2025년 11월 초 사무실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죠. 내용인즉슨 2026년 한국군 전력 현황을 직접 취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무인기 개발 현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솔직히 이례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통 각국 국방부는 자국 전력을 숨기려고 하지 공개하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건 과장하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마이클 브래들리라는 동료가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이클은 부편집장인데 저와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자는 정치적인 인간이었죠. 중국 쪽 방산업체들과 묘한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마이클이 한국을 취재하면 어떤 보고서가 나올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객관적인 눈으로 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출발 전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보좌관이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군요. 한국 가서 너무 좋게 쓰지 말라고요.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도 생각하라면서요. 노골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저는 끊어버렸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또렷해지셨습니다. 그러시더군요. 장 병장 손녀를 찾아달라고요. 이름이 윤지민이라고 서울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거대한 공항 청사와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안내방송까지 여는 선진국 공항과 크게 다를 바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눈에 띈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부터 수화물 찾는 곳의 로봇 안내원까지 확실히 기술 수준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군사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눈에 봐도 군인인 사람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돼 보이는 장신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자세만 봐도 직업군인임을 알 수 있었죠. 박준혁입니다. 국방부 대외협력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미 해군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기소개를 덧붙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의전용으로 영어 잘하는 장교를 붙여줬구나 하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동안 박 대령은 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첫날은 국방부 브리핑 이튿날부터 공군 해군 각 부대 순차 방문 마지막 주에는 방산업체와 연구소 견학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심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잘 짜인 일정이라는 건 그만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돼 있었죠. 20여 명의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대령급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브리핑은 합참전력분석부장이라는 준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30분은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한국군 전체 병력 50만 명, 예비군 310만 명, 국방 예산 국내 총생산 대비 2.8% 같은 기본 수치들이었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전력화 예정 자산이라는 슬라이드가 뜨더니 구체적인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KF-21 보람의 실전 부대 인도 시작, F-35A 추가, 20대 전력화 KDX-3 배치, 이지스 구축함 해군 인도 무인 편대기 초도 비행 예정까지요. 제가 주목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각 수치 옆에 붙어있는 세부 데이터들이었죠. 예를 들어 KF-21의 경우 단순히 몇 대 도입이 아니라 연간 목표 비행시간 예상 가동률 정비 소요 인력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용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전 계획에 쓰이는 수준의 데이터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동률 데이터의 산출 기준이 뭐냐고요. 많은 나라들이 가동률을 부풀리거든요. 정비 중인 장비도 가동 가능으로 분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전력분석부장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출격 가능 상태만 가동으로 분류합니다. 정비대기나 부품 교체 중인 장비는 전부 비가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숫자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살짝 허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자국 전력을 좋게 포장하려 하는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는다니요. 물론 그 말이 진짜인지는 현장에서 확인해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혹시 윤지민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려던 이름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박 대령이 제 방문 준비를 하면서 배경 조사를 했는데 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장 병장 후손을 수소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종로의 한 한정식집에서 윤지민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영어가 완벽했죠.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진을 항상 보셨대요.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는 제 아버지였고 한국군 병사가 바로 장 병장, 그러니까 윤지민의 할아버지였죠.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두 가문이 다시 만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 마이클 브래들리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 측이 보여주는 건 다 쇼야, 속지 마. 진짜 데이터는 그들이 절대 안 보여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이 무슨 속셈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뻔했거든요. 아마 제가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을까봐 견제하는 거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브리핑이 아무리 체계적이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회의실 안에서 보여준 슬라이드에 불과했으니까요. 진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니 박준혁 대령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공군 제17전 투비행단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기지로 KF-21이 배치될 예정인 부대였죠. 기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복잡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활주로 쪽에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비행단장인 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 매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허세인지 진짜인지는 곧 알게 되겠죠. 처음 안내받은 곳은 전투기 경납고였습니다. 거대한 철제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KF-21 보라매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수없이 봤지만 실물은 처음이었습니다. 길이 16.9m, 날개폭 11.2m, 최대 이륙 중량 25,400kg. 숫자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실물로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외형의 세련됨이었습니다.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매끈한 동체와 공기 흡입구 형상이 기존 4세대 전투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물론 외형만으로 성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간 비행시간과 가동률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비행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던 장교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정비반장이라는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최민수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비 기록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정비 일지가 아니라 각 기체별 비행시간, 부품 교체 이력, 고장 발생률, 정비 완료까지 소요 시간 등이 전부 기록돼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이 정도로 체계적인 정비 기록 시스템을 갖춘 공군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상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비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한 기체가 언제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 부품은 어디서 조달됐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습니다. KF-21 시제기의 현재 가동률은 얼마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82%입니다. 양산기가 들어오면 90% 이상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82%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F-35의 초기 가동률이 60%대에 머물렀던 걸 감안하면요.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곳만 보고 판단하기엔 일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는데 메일함에 마이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본사에서 얘기 나왔어. 내가 한국에 너무 우호적인 보고서 쓸까봐 걱정하더라. 중립 지키라고 상부에서 전해달래.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압력이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업계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는 메일을 닫고 오늘 촬영한 사진과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일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보여주기식으로 저를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이라크 사막이었죠. 15년 전 그 작전 말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부대의 이동 경로가 표시돼 있었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죠. 적군 전력은 과대포장입니다. 실제 가동 전력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예정대로 진격해도 됩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더니 불길에 휩싸인 군용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던 겁니다.
적군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고 우리 부대는 매복에 걸렸죠. 그날 8명이 전사했습니다. 꿈에서 깬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맹세했었죠.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고요. 오직 숫자만 믿자고요. 현지에서 느낀 좋은 인상 때문에 판단을 그르쳤던 게 그 참사의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뭘까요? 어제 공군 기지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또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받은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만 보자. 숫자만. 하지만 이상하게도 숫자를 볼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한국 공군이 꽤 인상적인 게 맞았거든요. 그럼 이건 제가 속은 게 아니라 진짜인 걸까요?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준혁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으니 개인 시간을 가지셔도 된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윤지민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아버지 유품을 더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울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죠.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윤지민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와 장 병장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직전 로버트와 함께.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해온 사람이 있었다니요. 윤지민이 편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썼다가 붙이지 못한 편지라고 했죠. 한글로 적혀 있어서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민이 번역해줬습니다. 로버트 전우에게 자네는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강했어. 하지만 나는 알아.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언젠가 자네도 알게 되길 바라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쓴 편지가 마치 지금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윤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전우분을 평생 그리워하셨대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군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약해 보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킬 게 있으니까요.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장 병장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직도 생각나.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날들이. 저는 오늘 그분 손녀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울컥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 친구한테 꼭 전해줘. 나는 아직도 친구를 기억한다고. 셋째 날 일정은 해군 부대 방문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로 향했죠.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니 바닷냄새가 났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동행했고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이정우 중령이라는 장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부장이라고 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함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부두로 안내했습니다.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세종대왕함을 보는 순간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배수량 8,200톤, 길이 166m.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색 철갑으로 뒤덮인 거대한 함체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함정에 올라타자 승조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이정우 중령이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함교에 올라가니 대형 스크린에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에는 주변 해역의 모든 선박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정우 중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함정 한 척으로 반경 수백 킬로미터의 방공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 수는 기밀이지만 수백 개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연간 출동 횟수와 정비 완료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우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연간 출동 200회 이상입니다. 정비 완료율은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8,000톤급 대형 함정을 이렇게 자주 굴리면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비 인력과 부품 수급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수치죠. 제가 의문을 표하자 이정우 중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보유만 하는 해군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해군입니다. 이 함정은 매일 바다에 나갑니다. 훈련이든 작전이든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군대라는 말이요. 함정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승조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긴장감과 질서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함정 투어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박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숫자만 보시면 저희가 왜 이 정도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합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준혁 대령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해군 장병들은 매일 전쟁 직전의 긴장 속에서 삽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니까요. 저희에게 군대는 직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숫자 이상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였죠.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니까요. 이들에게 군사력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넷째 날 아침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 동료 톰 하퍼였죠. 제임스 상황이 안 좋아 마이클이 여기저기 내 얘기하고 다녀 한국에 매수됐다나 뭐라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보고서 한 줄도 안 썼는데 벌써 그런 소문이라니요. 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웨인 상원의원 측에서 사무실에 연락했대 내 보고서에 관심이 많다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진짜로 상원의원 보좌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원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미국 업체들의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KF-21이 F-35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노골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업계의 현실이었죠. 순수한 분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치였고 이해관계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이 경쟁자로 부상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한국 군사력이 과대평가되는 걸 막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진짜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일정은 잠수함 기지 방문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로 향했죠. 박준혁 대령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내부를 공개합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잠수함 기지에 도착하니 거대한 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함체가 물 위로 반쯤 드러나 있었죠. 잠수함 함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함 내부까지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좁은 통로와 복잡한 기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지만 그래도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수직발사관 6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실제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보는 공개된 것이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다는 것도요. 제가 관심을 가진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수중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 지속 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지만 원자력 잠수함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은 차세대 기술이었습니다.
일본도 개발 중이었지만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했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으니까요. 잠수함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한 서방 분석가들의 편견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시아 국가는 숫자만 많고 질은 낮다는 고정관념 말이죠. 5째 날이 되자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일정이 잡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죠. ADD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국방산기술의 심장부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기밀 해제된 범위 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상적이실 겁니다. 대전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거대한 단지가 펼쳐져 있었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김서연이라는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무인기 개발팀장이라고 했죠. 미국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기소개를 덧붙였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저를 특별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철제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인 편대기 시제기가 있었거든요. 스텔스 형상의 매끈한 동체에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본격적인 전투용 무인기였습니다. 크기는 길이 약 8m, 날개폭 약 6m 정도로 보였습니다. 소형 전투기 수준이었죠. 김서연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피탐 무인 편대기입니다. KF-21과 편대를 이뤄 작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AI 자율비행이 가능하고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거든요. 물론 미국도 개발 중이었지만 실제 비행 가능한 시제기를 만든 건 최근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AI 자율비행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서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완전 자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인기 조종사의 지시 하에 스스로 판단하고 기동할 수 있습니다. 적의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합니다. 또한 복수의 무인기가 서로 통신하며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KF-21 한 대가 몇 대의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1대4에서 1대5 비율로 편대를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전투기 한 대가 무인기 4~5대를 이끌고 작전하는 거죠. 이건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가 직접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무인기를 앞세워 적진을 뚫는 방식이었죠. 조종사의 생존율이 대폭 높아지고 작전 효율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김서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내년 초도 비행 예정입니다. 2030년대 초중반에는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2026년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KF-21 실전 배치 무인 편대기 초도 비행 이지스함 추가 도입까지 전부 2026년에 맞춰져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전력 도약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2026년에 집중돼 있는데 의도적입니까? 김서연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10년 전부터 2026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력 전환의 원년으로 삼은 거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뀌는 해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기존 분석 프레임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모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전력화하는 나라였죠. 그것도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요. 경납고를 나오면서 저는 박준혁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게 뭔지요. 국방과학연구소를 나온 다음 날 아침 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사라였죠.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 중환자실이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비라고 하셨어. 가능하면 빨리 오는 게 좋겠대. 저는 당장 짐을 싸려다가 멈췄습니다. 취재 일정이 아직 사흘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HD 현대 조선소 방문과 장태호 예비역 대장 면담이 예정돼 있었죠. 둘 다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소 방문은 한국 해군력의 생산 기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취재를 마무리해야 하나. 박준혁 대령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일정은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데이터가 없으면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사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셨어. 상태가 좀 안정됐대. 의사 선생님이 당장 위급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 중요한 거 알아. 마무리하고 와. 아버지도 그러실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취재를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죠. 들었어. 아버지 편찮으시다며 빨리 돌아와. 한국 보고서는 내가 마무리할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빠지면 자기가 보고서를 쓰겠다는 거였죠. 그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일지는 뻔했습니다. 한국 과소평가 미국 방산업체 이익 대변. 저는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재를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아버지 상태가 또 악화되면 어쩔 건가요? 그때 윤지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드네요. 아버지 곁에 가야 하는데 취재도 마무리해야 하고요. 윤지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끝까지 가야 진짜가 보인다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70년 전장 병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가족이 보고 싶었겠지만 끝까지 싸웠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바로 못 가서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내일 끝내고 와. 나는 괜찮아. 아직 안 죽어. 그리고 덧붙이셨죠. 한국 잘 봐라. 그 나라는 특별해. 숫자만 보지 마라. 또 그 말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라는 말씀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상태가 더 안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일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HD현대 조선소 방문이었죠. 울산에 있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니 한소영이라는 홍보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죠.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조선소의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소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 각종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한소영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연간 건조하는 선박이 수십 척입니다. 군함뿐 아니라 상선, 유조선, 컨테이너선까지요. 우리가 향한 곳은 해군 함정 건조구역이었습니다. 보안구역이라 추가 검색을 받아야 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KDX-3 배치의 이지스함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해군 인도 예정이라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함체의 구조와 용접 상태, 블록 조립 방식 등을 눈여겨봤죠. 제가 물었습니다. 건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소영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착공부터 진수까지 약 3년입니다. 의장 공사까지 합치면 4년 정도요. 3, 4년이면 상당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동급 함정을 건조하면 5, 6년은 걸리거든요. 제가 의문을 표하자 한소영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블록 공법을 사용합니다. 함체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건조한 뒤 조립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조선소는 군함과 상선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상선 건조로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였죠. 반대로 군함 건조 기술이 상선에도 적용되고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한소영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납기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상선이든 군함이든요. 납기 준수율이 98% 이상입니다. 98%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 납기 지연은 흔한 일이거든요. 복잡한 선박을 건조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정도 납기 준수율이라면 생산 관리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박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게 아니라요.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 저녁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거든요. 돌아보니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사토 히로시라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 출신 군사분석가입니다. 사토 히로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꽤 유명한 군사 전문가였죠. 그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토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한국 군사력 취재 중입니다. 일본 매체 의뢰를 받았죠. 앤더슨 박사님도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호텔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죠. 저는 의외였습니다. 일본 분석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사토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일 해군 합동훈련 보고서였죠. 물론 기밀 해제된 범위 내의 자료였습니다. 사토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일 해군 합동훈련 때 제가 직접 참관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의 대응 속도와 정확도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솔직히 일본 해상자위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섰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레이더 탐지 시간, 미사일 요격 성공률, 함대 기동 속도 등의 데이터가 기록돼 있었죠.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놀란 건 승조원들의 숙련도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매일 실전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이죠. 그 긴장감이 훈련 수준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쟁국 전문가가 이렇게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자국 군대를 높이 평가하고 경쟁국은 깎아내리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사토가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의 보고서는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인정하기 싫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분석가로서의 양심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양심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사토가 제안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나중에 한일 군사력 비교 공동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요. 저는 흥미롭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사토가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눈으로 본 한국 군사력 평가는 제 분석에 중요한 참고가 됐죠. 경쟁국도 인정하는 실력이라면 제가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취재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장태호 예비역 대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죠. 전 합참의장 출신으로 한국군 최고 위직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의 노 장군은 허리가 곧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준혁 대령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태호 대장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간 계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요, 무기 자체보다 그걸 운용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장태호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강점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니까요. 그래서 평시에도 전시처럼 훈련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군의 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태호 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약점은 규모입니다. 인구 5천만으로 대군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로 승부해야 하죠. 최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인력으로요. 양보다 질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 소수 정예 전략을 택한 거였죠. 그래서 KF-21 같은 최첨단 전투기와 이지스함 같은 고급 함정에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장태호 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의 기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그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요.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게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힘입니다.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힘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장 병장이 말했던 것이었죠. 숫자 너머에 있는 건 말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KF-21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무인 편대기 잠수함 조선소 그리고 사람들. 숫자는 이미 충분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었죠. 시스템 가고 준비 상태 그리고 전쟁의 기억까지. 이제 이걸 보고서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계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됐더군요.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한국 어땠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나라는 특별해.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게 있어. 저는 윤지민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장 병장 손녀예요. 이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 병장 그 친구 가족이 잘 살고 있구나. 고맙다 아들아.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반겨줬죠. 고생했어 여보 이제 푹 쉬어.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마이클이 찾아왔죠. 어이 돌아왔군. 한국 잘 다녀왔어. 아버지는 좀 어떠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셔 고마워.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보고서 말인데 내가 도와줄까? 내가 없는 동안 자료 좀 모아뒀거든.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할게.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결정했죠.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 대한민국 군사력 재평가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5위에서 4위로 상향 조정한다는 거였죠. 인도를 추월하는 겁니다.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KF-21 실전 배치, 이지스함 추가 도입, 무인 편대기 개발, 잠수함 전력 강화 그리고 생산 유지 시스템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국은 4위에 오를 자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죠.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임스 이 보고서 확실한 거야. 한국을 4위로 올린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이 다른 의견이라고 하던데 한국은 5위 유지가 맞다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갔습니다. 누구 말이 더 신뢰할 만합니까? 편집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편집회의에서 발표해. 마이클도 자기 의견 발표하겠다고 했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거야. 편집회의라는 말에 긴장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과의 정면 대결이었죠. 누구 분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편집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논리에 허점이 없는지 확인했죠.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으니 리처드 웨인 상원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상원의원님께서 내일 회의 전에 말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독립적인 분석가입니다. 정치적 압력은 받지 않습니다. 보좌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사님, 커리어를 생각하셔야죠. 상원의원님 심기를 거스르면 앞으로 일하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상원의원과 척을 지면 정말로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이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죠. 아버지, 저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뭔데? 한국 군사력 보고서요. 제가 한국 순위를 올리는 보고서를 썼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압력도 들어오고요. 아버지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내가 본 게 진짜라면 그걸 말해야지. 압력 때문에 거짓말하면 넌 평생 후회할 거다.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네, 맞아요. 진실을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대로 발표하자. 아침이 되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마이클이 이미 와 있었죠.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잘했어. 오늘 재밌겠네. 편집장과 이사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 12명이었죠. 편집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 한국편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임스 앤더슨 박사와 마이클 브래들리 부편집장이 각자 의견을 발표합니다. 먼저 마이클부터. 마이클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은 5위 유지가 적절합니다. 인도를 추월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의 전력 증강은 과장됐습니다. 그는 각종 자료를 인용하며 논리를 폈죠. 대부분 간접 자료였습니다. 뉴스 기사타 기관 보고서, 공개된 통계 등이요. 직접 확인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니야. 진실을 위한 거야.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KF-21 사진이 있었죠.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KF-21 보라매입니다. 2026년부터 실전 부대에 배치됩니다. 가동률 82%, 미국 F-35초기 가동률보다 높습니다. 이 사진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지스함, 잠수함, 무인 편대기 조선소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모든 데이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 확인도 받았습니다. 사토 히로시라는 일본 분석가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전문가도 한국 해군력을 인정했습니다. 한일 합동훈련 데이터입니다. 경쟁국이 인정하는 실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분석가가 한국을 인정했다는 건 상당한 무게가 있었거든요.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무인 편대기 영상을 재생했죠. ADD에서 촬영 허가를 받은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입니다. AI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초도 비행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모으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체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전력화하는 나라입니다. 마이클이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간접 자료뿐이었거든요. 직접 확인한 데이터가 없으니 저와 대등하게 싸울 수 없었죠. 그때 한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부편집장은 왜 직접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마이클이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일정상.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죠. 왜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마이클의 보고서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의심됩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소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당신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논조가 일관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집장이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건에 집중합시다. 투표 결과 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12명 중 9명이 찬성했죠. 한국은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 보고서에서 4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보고서 발표일이 됐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 군사력 순위가 전 세계에 공개됐죠.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그리고 한국 4위. 인도가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순위 변동은 우리 기관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는 지난 5년간 계속 4위를 유지해왔거든요. 그런 인도를 제치고 한국이 올라섰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 순위 상승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BBC까지 속보로 내보냈죠. 한국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라섰다. 미국 군사분석기관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더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4위 역대 최고 순위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매체를 도배했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편성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도 여기저기서 언급됐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박사 한국 군사력 재평가 주도, 미국 분석가 직접 한국 방문해 현장 확인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한국 언론사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이 왔죠. 저는 몇몇 주요 매체만 선별해서 응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숫자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과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미국 분석기관 한국에 매수됐나, 인도 군사력 과소평가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들은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죠. 인도는 핵무장 국가이고 병력 규모도 한국보다 훨씬 크다, 이런 평가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에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 평가합니다. 병력 규모뿐 아니라 장비의 질, 가동률, 운용 능력, 생산 유지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 기준으로 한국이 인도를 앞섰다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설명에 인도 측은 완전히 수긍하지 않았지만 논쟁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사직했습니다. 중국 커넥션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직접적인 뇌물수수 같은 증거는 없었지만 중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정황, 이메일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등이 문제가 됐죠. 결국 그는 해명 대신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눈빛만 스쳤는데 분노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석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렸으니까요. 리처드 웨인 상원의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손떼기로 한 모양이었죠. 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이상 저를 압박해봤자 역효과만 날 테니까요. 오히려 한국 측과 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업계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순수한 분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치였고 이해관계였죠. 방산업체들은 자국에 유리한 보고서를 원했고 정치인들은 그 업체들의 로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분석가들은 줄타기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며칠이 지나자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국가들의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분석 방법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였죠. 예전에 저는 오직 숫자만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이라크전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한 달 후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감사 행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외국 민간인에게 이런 초청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보고서가 한국에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출장이 아니라 초청 손님 자격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니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대령이었죠. 아니, 이제는 준장이 된 박준혁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도 인사했습니다. 준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보고서 발표 후 국방부가 많이 주목받았거든요. 예산도 늘었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군이 잘해서 그런 거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준장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국방부 장관 면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공군 기지 방문입니다. 특별히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KF-21 시험 비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납고에서 정지된 기체만 봤거든요. 실제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본다니 기대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는 윤지민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더군요. 어머니와 오빠까지 함께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희 가족이 꼭 인사드리고 싶어 했어요. 윤지민의 어머니는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것 아닙니다. 장 병장님과 제 아버지의 인연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거죠. 다음 날 국방부 장관 면담이 있었습니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장관이 직접 맞아줬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장관은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라고 했죠.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은 그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면담 후 국방부 관계자들과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서연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인 편대기 개발팀장이었죠. 박사님, 그 후로 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서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초도 비행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본 게 허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은 공군 기지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가 아니라 서산 기지였죠. KF-21 시험 비행이 실시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 서산에 도착하니 비행단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활주로 옆 특별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니 경납고 문이 열리고 KF-21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동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맹수 같았죠. 조종사가 탑승하고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였지만 저는 귀마개를 하고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 끝으로 이동해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의 허가가 떨어지자 엔진 출력이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 기술을 들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건 숫자가 아니야, 진짜야. 하늘을 나는 진짜. KF-21이 급상승하며 순식간에 작은 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내려오며 각종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급선회 배럴롤 고속 저공 비행까지. 성능을 과시하는 듯한 비행이었죠. 옆에 있던 박 준장이 말했습니다. 저게 숫자 뒤에 있는 겁니다. 박사님,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개발한 결과물이죠. 저 비행기 하나에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시험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소령이었죠. 어떻습니까? KF-21 타보니까. 제가 묻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입니다. 미국 전투기 부럽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비행기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갈 때만 해도 그저 업무 출장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죠. 아버지는 이제 퇴원 준비 중이셨습니다. 위급했던 고비를 넘기고 상태가 많이 안정됐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안색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아버지 다녀왔어요. 한국에서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왔구나. 어땠어 이번에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많았거든요. KF-21 시험 비행 영상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는 장면에서 아버지 눈이 반짝였죠. 대단하구나. 한국이 이런 비행기를 만들었어. 다음으로 윤지민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윤지민의 어머니 오빠 그리고 윤지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장 병장 가족이구나.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윤지민이 드리래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윤지민이 아버지께 직접 쓴 편지였죠. 영어로 정성스럽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께 저는 장용수의 손녀 윤지민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 제임스 박사님을 통해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미국 전후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만나지 못한 걸 항상 아쉬워하셨죠. 하지만 이제 아드님을 통해 그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건강해지시면 한국에 꼭 오세요. 저희 가족이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후 장용수의 손녀 윤지민 올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장병장 친구야. 내 손녀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구나. 저는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윤지민에게 받은 사진이었죠. 장병장이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 그러니까 제 아버지와 장병장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사진의 원본이었습니다. 이건요, 윤지민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사진 원본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래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드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그 사진이구나. 장병장이 이걸 평생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아버지 유품 상자에 있었대요. 가장 소중히 간직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사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나도 널 잊지 않았어 평생.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두 전우의 마음이 연결된 거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이라크 때 일 아직도 생각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잘못으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놓아라. 그건 지난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수하지 않는 거야. 이번 한국 일처럼 말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자랑스럽다 아들아.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게 장병장도 기뻐할 거야.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저를 짓눌렀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보고서 소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검증 시스템 도입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기가 됐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전혀 다른 분석이 가능했거든요. 이걸 제도화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분석 방법론 업그레이드 안 현장 검증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주요 국가평가 시 반드시 현장 방문을 포함한다는 거였습니다. 편집장이 기획안을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위 변동이 예상되는 국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국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 등 중요한 케이스만 선별하면 됩니다. 연간 5-6건 정도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건이 좋은 선례가 됐네. 현장 방문 덕분에 보고서 신뢰도가 확 올라갔으니까 알겠어, 추진해봐. 승인을 받고 저는 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먼저 에밀리 첸이라는 후배 분석가를 영입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스탠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젊은 분석가였죠. 30대 초반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보고서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일하면서 가르칠 생각이었죠. 저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분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숫자는 중요해하지만 숫자만 보면 안 돼. 숫자 뒤에 있는 걸 봐야 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야. 그리고 사람이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이 엉망이면 소용없어. 정비체계, 훈련체계, 보급체계 같은 거 말이야. 반대로 시스템이 좋으면 평범한 무기도 강력해져. 그리고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야. 군인들의 사기 훈련 수준, 전쟁에 대한 각오 같은 거.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그런 케이스군요. 맞아, 한국은 시스템으로 승부하는 나라야. 그리고 그 시스템 뒤에는 전쟁의 기억이 있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지. 에밀리와 함께 첫 프로젝트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대상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현장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사토 히로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그때 제안하신 공동 연구 아직 유효합니까? 저는 반가웠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사토가 도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장 전에 일본을 경유하기로 했죠. 도쿄에서 사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방위성을 나와 독립연구소를 차렸더군요. 동아시아 안보연구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정부 소속으로 있으면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니까.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셨군요. 네, 이제 제가 믿는 대로 분석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 군사력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요. 두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보완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였죠. 사토가 말했습니다. 이런 연구가 진짜 도움이 됩니다. 서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는 거죠.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복잡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면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협력하면 서태평양에서 엄청난 전력이 됩니다. 공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연구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내년에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죠. 제목은 한일 군사협력의 잠재력 경쟁에서 협력으로였습니다. 도쿄를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다니요. 분석가로서 한 단계 성장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월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주무시다가 가신 거였습니다. 아침에 사라가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죠. 92살이셨습니다. 고령이셨지만 그래도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태가 좋으셨거든요. 퇴원 후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서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셨죠. 한국 얘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장병장 얘기,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편지 얘기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평화롭게 떠나신 거였습니다. 장례식은 버지니아 고향에서 치렀습니다. 참전용사 묘지에 안장하기로 했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으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군목이 기도를 올리고 나팔수가 조용히 장송곡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뜻밖의 조문객도 있었죠. 박준장과 윤지민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박준장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아버님은 한국에 전우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죠. 윤지민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상자 안에는 한국전쟁 당시 훈장이 있었습니다. 장 병장이 받은 무공훈장이었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장 병장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사진, 그 사진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관 위에 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전우가 나란히 있는 것 같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묘지에서 윤지민과 나란히 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아버지 묘비를 바라봤죠. 윤지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전우분을 다시 만나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두 분이 이제 다시 만나셨겠죠. 천국에서. 윤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희 가족은 박사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들의 인연이 이어진 거니까요.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에요. 운명적인 인연이에요. 박준장도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아버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아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숫자 뒤에 있는 걸 보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한국전쟁 때 사진들, 장 병장과의 편지들 그리고 훈장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물려받은 거죠.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아버지 로버트 앤더슨과 그의 전우 장용수 병장에게 바칩니다. 그들은 70년 전 한국 땅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적이 아니라 전우로서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군사력은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뒤에는 지킬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나라는 숫자 이상의 힘을 갖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런 관점에서 작성됐습니다. 서문을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박사님, 동남아시아 보고서 초안 완성했어요.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갈게.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서재를 한번 돌아봤죠. 아버지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요. 아버지와 장 병장이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진짜 힘이었습니다.